안녕하세요. 신개념 토크쇼. 되게 확 꽂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아홍철 김영철 수의사입니다. 연예부터 알고 계시는 분 얼굴도 가끔 보이시고요. 네. 오늘 평일이라서 다들 일 끝나고 오신 거죠? 네, 되게 부랴부랴 오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고양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고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 고양이가 진짜 행복할까? 행복할까? 뭐를 보면 우리 집 고양이가 행복한지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집 고양이가 반대로 이 친구도 행복할지도 몰라요. 찍힌 상황만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 집 고양이가 불행하다면 어떤 모습들을 보일까라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사냥놀이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졌다. 이게 하나의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만 상태, 살이 찐 고양이가 되고, 그리고 무기력증 상태가 왔을 때도 우리 고양이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들, 고부에는 결국 문제행동 해결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행동을 보이는 고양이들은 99% 행복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고양이는 행복하지 않을 때 문제행동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스트레스성으로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기는 특수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이제 특발성 방광염은 많이 들어보셨죠? 방광염. 막연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양이는 방광염이 올 수 있다라고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자, 판도라 신드롬. 판도라의 상자 들어보셨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자를 열었더니 온갖 질병들이 막 안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 고양이를 정말 오랫동안 보셨던 내과 전문의 토니 버핑턴이라는 분이 특발성 방광염에 걸린 고양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론인데,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성으로 방광염만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고양이들에게 있어서 생길 수 있다, 생기는 것 같다라는 이론을 내셨어요. 근데 그 근거로서 고양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질병의 원인이 뚜렷하면 그걸 갖다가 치료를 하면 되는데, 사람도 아토피 같은 게 원인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면역계 질환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 고양이에서 환경 개선을 해주었더니 말 그대로 고양이의 습성을 맞춰서 개선을 해주었더니 질병들이 좋아지더라. 반대로 그러면 이거는 만성 스트레스, 고양이가 불행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 집 아이가 여러 가지 질병에도 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돌아왔는데 뭐.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적인 과도활증, 가려움증, 그리고 천식,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질병군들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양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도록 고양이를 관리할 수 있을까? 불행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대충 생각하는 게 있어요. 육체적인 게 잘 채워지고
정신적인 병원에 있어서 잘 뭔가 충족이 되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고양이는 과연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명언이에요. 부족함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맞아요. 고양이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면 고양이 눈높이에서 근데 이제 잘 해준다는 게 저희가 주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나름대로 잘 해준다라고 잘 해주지만 상대방은 전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부족함을 항상 느낄 수 있죠. 그러면 고양이 입장에서 고양이에게 과연 부족함 없이 해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등에 시원한 곳,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줘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고양이의 행복은 결국 고양이가 어떤 동물인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결국 야생성이라는 단어에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귀결돼요. 반려동물이고 우리 옆에 인간 옆에 와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가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야생성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야생성이 있는 것 외에도 영역동물이라는 것, 이것도 일종의 야생성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성을 어떻게 고양이에게 잘 해소시켜줄까? 이게 사실은 기승전결의 끝이에요. 고양이. 이제 눈이 혼란스럽습니다. 야생성이라는 것은 보통 고양이가 일단은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에 작은 동물입니다. 하지만 사냥을 하죠. 사냥을 하고 뭔가 자기보다 더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인데 반대로 본인도 항상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죠. 자기보다 더 큰 포식자가 나타나면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이제 고양이라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어야죠. 네, 당연히 숨어야 됩니다. 숨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죠. 옆에서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처음 듣는 소리가 조금만 났어요. 그런 소리를 안 돼 무시하고 그냥 나갔다. 그건 야생성이 없는 거고 언제든지 제가 공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일단은 고양이는 영역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요소들, 그리고 고양이들도 수직 공간에 올라가 있어야지 멀리 보고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 공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영역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해소해 줄까, 잘 챙겨줄까가 고양이 행복 요소의 너무나도 큰 부분이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무섭고 숨고 싶지만 먹고 살려면 무언가를 잡아야 되는 그 사냥 본능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냥놀이를 해주는 것. 그래서 사냥놀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100번, 1000번 제가 방송에 나갈 때 편집이 항상 되지만 모든 회차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냥놀이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고양이 행동 쪽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먹이 퍼즐에 대한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뒤쪽에 슬라이드에서 결국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오늘 제가 슬라이드를 보고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작가님 오늘 사진 어떻게 보여주시죠?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이 퍼즐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요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양이 개처럼 먹이지 말아라. 네. 개처럼 먹인다라는 거는 개 사료는 일반적으로 내 밥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주잖아요. 개는 가축화가 아주 많이 돼 있고 사람의 습성이 아주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 밥상머리에서 밥 먹어야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은 되게 우리 집 애기가 뛰어다니면서 만약에 밥을 여기서 먹으면 정신없다 그렇죠? 대신에 고양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고양이는 하루에도 7번에서 10번 정도 원래 사냥을 해서 무언가를 잡아먹었고
그리고 한 장소에서 원래 먹던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기 영역을 순찰을 하면서 사냥감이 생기면 덮치고 잡고 먹고 하루 중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사냥에 이제 본능 해소를 하던 친구들인데 일단 이 친구들은 가축화를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 이점이 있으니까 자기 종이 계속해서 살아남는데 아주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집 안으로 사람 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포기된 부분이 그 야생적인 부분. 근데 이 포기를 시킨 거는 고양이가 스스로 포기했나요? 아니죠. 사람이 포기시킨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래 개를 길렀던 것처럼 고양이에게 접근을 해서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가 집에서 뭔가 사료를 먹는 행동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집안 곳곳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배치해 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다른 또 한 가지는 개에 비해서 먹이 퍼즐에 대해서 정말 활용을 잘 하는 것이 좋다. 근데 먹이 퍼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밥그릇에 사료가 수북히 있어서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거. 뭐라도 하나 굴려서 사료가 한두 알 나와야 되고 또는 자기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꺼내서 먹어야 되고 머리를 써서 몸을 움직여서 집중해야지 먹을 것을 얻어낸다는 그 행위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먹이 퍼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문제가 있을 때에도 먹이 퍼즐은 정말 활용이 많이 되고 고양이의 하나의 웰빙이라는 개념까지도 이 먹이 퍼즐 사용에 대해서 같이 연관되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오늘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먹는 방법부터 먼저 바꿔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 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기 제가 단서를 한 번 안 달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다음번에 고양이가 왔는데 살이 10%가 빠져서 온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고양이는 야생성이 있고 조심성이 있고 조금만 바뀌어도 조심하죠. 적응을 하는데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 자 오늘 이게 좋다니까 오늘부터 사냥을 해라. 7년 동안 나는 편하게 이렇게 먹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환경을 싹 바꿔버리니까 아이는 적응을 못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먹이 퍼즐을 적용할 때도 사실 뭐 3개월, 4개월령, 6개월령 미만의 아이들은 되게 빨리 그냥 해요. 금방 바꿔도 괜찮아요. 대신에 오랫동안 어떤 습성에 계속 맞춰져 있던 경우라고 하면 서서히 바꾸셔야 되고 가장 그래도 안전한 형태로는 기본 급여 형태를 70% 정도 하시고 배고픔 나머지 30%는 먹이 퍼즐을 이용해서 아이가 사냥하듯이 집중하고 뭔가를 해서 먹을 걸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고양이 성이 나왔네요. 아이 조심합니다. 네, 제가 4년 전, 5년 전, 이제 5년 전, 횟수로 5년 전인 것 같은데 네, 김대영 작가님이랑 고양이 섬에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고 요번에 작년에도 EBS에서 네, 제가 조르고 졸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고양이 섬 한 번만 소개하고 싶은데 옴드 제작비랑 끌어서 한번 갑시다 라고 진짜 제가 6개월이 넘게 졸랐을 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작진이 한 명이 덜 갔어요.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정말 살인 스케줄로 촬영을 했는데 제가 왜 고양이 섬을 넣냐면 고양이 이 아이노시마가 재미있는 게 가축화가 되고 있는 모든 과정에 고양이가 있어요. 산 쪽에는 그러니까 완전 야생 고양이가 있고 산과 그 사람이 사는 인가 그 근처 경계에는 적당하게 넘나는 우리나라의 길고양이들 사람에게 곁을 주지 않고 무서워하는 그 정도 고양이들이 있고 해안가에는 완전히 사람을 잘 따르는 고양이들 상당히 이 가축화가 사람 곁으로 오는 과정이 섬 하나에 그대로 다 있어서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다양한 모습의 고양이들이 한
공간에 한 시간에 존재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가축화 기간이 우리 고양이가 짧았던 것만큼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고양이들도 개체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어떤 고양이는 아직도 야생성이 꽤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고양이는 조금 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야생성을 우리가 채워주지 않았을 때, 소모시켜주지 않았을 때, 야생성이 많이 남아 있는 애들은 빨리 반응할 거예요. 빨리 반응하고, 빨리 문제 행동이 나타나고, 뭔가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금방 보일 거고, 반대로 가축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된 아이들. 하지만 걔보다는 절대 아닙니다. 아직. 그런 아이들도 만족한 듯 살고 있지만 결국은 그 간극만큼 채워지지 않는 불행감, 채워지지 않는 행복감이 남아있을 게 분명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하면 당장에 뭐 우리 집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당장에 뭐 길고양이처럼 이렇게 풀어주고 야생으로 돌아가서 야생성을 충분히 해소하고 이렇게 살아라. 뭐 그럴 거는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해외에서처럼 우리 집 고양이를 오늘부터 나는 너를 자유를 주겠으니까 매출량이 밤에만 들어와라. 잠은 여기서 자고 낮에 나가서 야생성을 해소해라. 그러기에는 또 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이 너무 줄어들고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고 게다가 한국은 특히나 서울 이런 곳에서 매출량이 생활하는 건 사실 저는 거의 끔찍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대안으로 산책냥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바깥 공간을 이렇게 보여준다. 근데 대부분 산책을 하면서 야생성이 채워진다기보다는 고양이들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거는 영역 개념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뚜렷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나가야 돼요. 날마다 같은 시간에 날마다 같은 공간에 가서 내 영역이 잘 있는지 보고 와야지 아이가 만족감을 느껴요. 게다가 처음에 어차피 집안 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집안 환경이 충분하다면 본인의 야생성이 집안 환경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자기 스스로 제 발로 영역 확장을 위해서 산책냥이를 하러 나가지 않아요. 대신 사람들이 로망이 있죠. 우리 집 고양이 개처럼 산책할 수 있어. 제일 싫어요. 고양이인데 왜 개처럼 합니까? 그런 로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산책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일단은 보호자분도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돼서 고양이가 오늘부터는 뭔가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집에서만 살자. 고양이가 내일 이럴 거예요. 몇 날 며칠 울고 밥을 안 먹고 행동 재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보호자분 중에는 밖에 나가서 길고양이랑 싸움이 났는데 그걸 말리시다가 되게 심하게 다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고양이가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길고양이들도 발정기 시즌이 있고 아이들이 출산했던 시즌이 있고 뭔가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영역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 게 강해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지나가는 거는 신경을 안 쓰지만 다른 고양이가 들어오는 거는 영역 내에 적이 왔다고 감추하고 공격하고 말리는 사람까지 싸잡아서 공격하는 상황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단순히 정원, 우리 집에 좀 정원이 있다 또는 옥상 쪽 이런 데 갔다가 내가 잘 꾸몄다 이런 데에서 그냥 실내 개념으로 아이 가볍게 나가서 놀고 산책할 수 있는 정도, 제한적 산책 정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집냥이죠. 집냥이를 어떻게 해줘야지 좀 아이한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보통들 그런 개념이 이제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고양이니까 화장실, 모래화장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사료 그릇. 이제 사료 그릇은 제가 개념을 하나 드렸으니까 사료 그릇, 물그릇, 뭐 이렇게 고부에서 캣타워를 되게 많이 하니까 캣타워 하나 정도 이렇게 딱 봐가지고 요 정도 개념 정도는 이제 생기신 것 같은데 사실은 디테일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걸 그냥 준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거를 잘 쓴다 또는 정말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양이들이 항상 뭔가 숨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창밖을 볼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항상 그리고 게다가 이런 공간이 단순히 한 공간에서 국한돼서는 안 되겠죠. 집안에서 여러 군데.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뭔가 창밖을 보고 이럴 때도 같은 장소에서만 가서 휴식을 취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자기가 조금 좀 안정감을 갖고 싶을 때는 사방이 막혀 있는 곳에 들어가고 싶고 조금 자기가 좀 마음이 편할 때는 일광욕을 하면서 쉬고 싶고 어떨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쉬고 싶고 그래서 휴식처에 대한 개념 자체도 이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합니다. 아낌없이 줄 거면 그 정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논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랑 영국 왕립수의과대학에서 그 방광염, 고양이에서 우리나라에서 고양이 방광염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실제로 좀 잘 발생할까? 근데 특발성 방광염, 어떤 뭐 세균성이 있거나 뭐 결석이 있거나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좀 스트레스성으로 생겼을 것 같은 방광염 상태에서 과연 어떤 요소가 실제로 발생률을 높였을까 찾아봤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요소들을 잘 해결해주면 고양이가 또 행복할 수 있다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비응고용 모래, 두부 모래, 뭐 이를테면 펠렛 모래, 크리스탈 모래 이런 재질의 모래를 사용한 경우에 방광염 발생 확률이 2.6배가 더 높았습니다. 어떤 거에 비해서? 벤토나이트.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원래 야생에서 쓰던 거는 부드러운 흙이나 천연 모래를 원래 쓰고 살죠. 자기 습성 원래 평생이 아니죠. 선조 때부터 쭉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고양이들이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사막화가 걱정이 되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모래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고양이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죠. 물론 사회화 시기에 사용하던 화장실 모래 형태에 따라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호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저 프로듀스 제로를 통해서 집에 구왕증이 지금 이제 사모님 아시나봐요. 사모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잘 모시고 살려고. 그래서 처음부터 야생성에 좀 잘 맞춰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자마자 모래 기호성 테스트를 했어요. 그 친구는 프로듀스 제로 거기에서 두부 모래 협찬을 받아서 두부 모래를 되게 오랫동안 썼어요. 제가 실제로 거기 촬영을 하러 갔을 때도 두부 모래를 쓰고 있었고 근데 집에 와서 벤토나이트, 두부 모래, 크리스탈 모래를 깔아줬는데 지금까지 두부 모래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쳐다도 안 봐요. 100% 벤토나이트 모래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에 있는 고양이도 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모래 기호성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들 배변 실수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양이들이 그런 문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랫동안 쌓여서 이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묘 과정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묘 과정 자체는 고양이에게 어느 정도는 습성을 무시한 거기는 해요. 아이들은 단독 사냥을 하고 단독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거나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거나 이랬을 때는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쓰고 싶은 본인 영역 내에서 내 걸로 내 밥그릇, 내 물그릇, 내 화장실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나눠 쓰는 거를 유쾌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다묘 과정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너무 다묘 과정을 만들지 않는 게 당연히 좋고 대신에 다묘 과정을 행복하게 일구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환경 자원에 대해서는 훨씬 더 풍부하게
그래서 N+1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밥그릇도 물그릇도 화장실도.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4.64배 엄청나죠? 벤티지 포인트 높은 곳 바깥을 볼 수 있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공간, 수직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집의 고양이들은 무려 이 정도나 높게 방광염 발생률이 높아진다. 정말 의외의 내용 하나 알려드릴까요? 보통 방광염 걸리면 병원에서 뭐 하라고 그러죠? 네, 물 많이 마시라고. 근데 건사료랑 습식사료를 급여할 때 특발성 방광염의 발생률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왠지 물을 습식사를 먹으면 음수량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더 많아요. 건사를 먹는 애들보다. 그런데도 특발성 방광염 발생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좀 생뚱맞은 요소들이 방광염 발생률을 높였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다. 반대로 그럼 고양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얼마만큼 집에서 반대적으로 잘 해결을 해주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제 환경풍과라는 건데 환경풍과가 원래는 보통 집에 사는 아이들에게 쓰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동물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동물원에서 야생 동물들, 곰이라든가 또는 뭐 호랑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얼마만큼 야생에 맞게 환경을 꾸며줄까라는 것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환경풍과라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데 고양이는 이 말을 똑같이 써요. 이 용어를. 그만큼 고양이는 야생성에 대해서 본인 기본 습성에 대해서 잘 챙겨주느냐가 결국은 또 행복의 키포인트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네, 영역 내에서 당연히 여기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먹는 공간에 대해서도 사료물 먹는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 유지해 주시는 거 그리고 먹는 포인트는 아까 먹이 퍼즐 여러 군데에서 사냥하듯이 먹는 거 그리고 뭐 이제는 다 하시잖아요. 먹는 곳이랑 싸는 곳은 거리를 두자. 그리고 물 먹는 거. 물 먹는 거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하시어요. 특별한 뭐 어떤 비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 하셨으면 사실은 완도가 없어요. 물 마시는 분들에서. 일단 물 마시는 장소를 집안 아이 생활 공간에 여러 곳에 배치를 했다. 배치를 했고 다양한 형태의 식기를 아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거는 정수기를 시도를 했다. 근데 정수기를 시도했는데 아이가 쳐다도 안 본다는 한 가지 해볼 게 있어요. 낯선 거는 고양이가 어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정수기 친해지기에 대해서 초반에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정수기 근처에서 간식을 주고 정수기 근처에서 아이랑 그냥 사냥놀이를 하고 그래서 낯선 거에 대한 거부감, 모터 소리에 대한 거부감은 일단 없애고 나서 안 썼을 때 우리 조에는 고양이 정수기 싫어한다 라고 가시면 되고 어차피 그 다음은 습식사료 70%가 물이고 좋아하는 친구들은 물을 섞어서도 줄 수 있으니까 그 형태를 아이한테 추가해 주는 거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이가 물을 다 먹고 났을 때 아이 잘했다 라고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 단 여기에서도 하나의 맹점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 어떤 분들은 고양이가 물 마시고 있는데 아이고 잘 마시고 있다 아이고 잘 마시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물 마시는 중간에 이런 칭찬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 친구도 나중에 보호자가 있을 때만 물을 먹습니다. 보상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보호자가 오면 쳐다보고 물어요. 그래 물 먹자 물 먹어요. 그러면 평소에 먹는 것보다 물을 먹는 양은 보호자가 집에 상주하는 시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항상 뭐 이런 칭찬을 하더라도 아이가 물을 다 마시고 이렇게 돌아서서 보호자를 보거나 했을 때 가벼운 칭찬. 그러니까 그 정도를 너무 넘어서게 되면 이게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화장실 이게 60리터짜리 리빅바스 제가 처음에 진짜로 저희 집 사모님한테 제공해드린 뷔페상인데
고양이는 그냥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가장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또 너무 이제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도면, 이 뚜껑이 있는 형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보통 아이들은 그냥 사방을 경계하고 본인이 취약한 상태에서 어딘가 퇴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자동용 화장실, 자동용 이렇게 외 치우는 화장실, 그리고 제가 이 캣타워 일체형 화장실을 제가 너무너무 혐오하기 때문에 이 만드시는 업체분들이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싫어요. 고양이 습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감염 과정에서 캣타워랑 화장실 일체형인 원목 가구는 다른 고양이들 눈치를 너무 봐야 돼요. 화장실 갈 때마다 캣타워는 애들이 좋아하는 벤티지 포인트죠. 다 쓰고 싶어요. 근데 화장실 갈 때마다 이렇게 애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약간 사이가 조금 애매한 친구가 위에 보고 있다. 참습니다. 오히려 참고 가기 싫어하고 오히려 애들이 싸우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오고 방광염 걸려서 오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고양이 습성에서 벗어난 화장실을 주지 않는 거 이거 너무 고양이에서 행복 포인트입니다. 휴식처에 대해서는 뭐 잠깐 말씀을 드렸고 네, 수직 공간 이제 뭐 수직 공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근데 캣타워, 캣펄 이런 제품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나중에 캣타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말하고 나중에 사업하면 불만일 수도 있는데 너무 소급했나?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정집이 그렇게까지 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간 자체. 미국 같은 데는 막 1, 2층 저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큰 집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의 이런 캣타워는 조금 그냥 가구 배치만으로도 충분히 끝낼 수 있겠지만 특히나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수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효율적인 면에서 그냥 완제품으로 나온 것만 한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가구 배치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원룸, 투룸 이런 공간에서 가구 배치만으로 이게 커버가 될까?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좀 여러 마리가 있을 때 수직 공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눠 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자꾸 캣타워 캣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벤티지 포인트를 제공을 하니까. 그리고 냉장고 우리 집에는 냉장고를 너무 좋아해요. 냉장고 2개 사실 수는 없잖아요. 수직 공간 주자고. 그런 공간에 뭐 차라리 캣타워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싼 캣타워, 비싼 캣타워에 아이가 좋아하고 호불호가 갈릴까? 절대 없어요. 그냥 수직 공간인데 튼튼하면 돼요. 그래서 가격은 상관없는데 어찌됐거나 고양이를 위해서 별도로 설치해주는 캣선반이든 캣타워 그런 공간 배치를 하시는 거는 고양이 행복의 필수 요소다.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과도하게 높은 장소를 원할 때는 어떻게 막아줘야 돼요? 과도하게 높은 장소를 원한다. 그러니까 좀 위험한 물건이 있는 장소인데 꼭 올라가고 싶어서 거기 올라가다가 다치다. 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높으면 높을수록 고양이는 좋아요. 근데 그 공간이 꾸며져 있고 내가 닿는 동선에 있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죠? 제가 고양이인데 저를 납득시킬 수 있나요? 여기는 가면 안 돼. 너 옆에 좀 낮은 데 가. 제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죠? 저는 고양이인데. 대신에 그 공간을 못 가게 하려면 사실은 그 공간에 대해서 혐오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고부에 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동이 편 보셨나요? 같이 했는데 안 보셨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엑스매트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건데 그것도 한국에도 들어오겠죠.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고양이를 밟았을 때 되게 속감이 싫은 그런 매트를 쓰거나 또는 양면 테이프를 해서 끈적이는 게 너무 싫거나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혐오를 주고 못 가게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제가 그 일을 할지 모르죠.
원래부터 공간을 제가 싫어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거 좀 되게 다른 부분. 제가 아이들한테 물리적인 뭔가 이렇게 체벌하는 행동은 서로의 유대감을 서로 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대신에 그 공간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저는 고양이지만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못 올라가요. 우리는 답이 되잖아요. 네. 여기도 사실 사진을 넣긴 했지만 다묘 과정인데 좀 보시기 어떠세요?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리고 시원하신가요? 뭔가 옹기종기 좀 아마 이 친구들은 한배에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하게 지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면 문제 상황 아까 보셨죠? 다묘 과정일 때 방광염 생기는 확률이 3배나 높아졌다고. 단순히 그냥 방광염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아이들끼리 싸우는 문제, 또는 아이가 과도활트증으로 막 털이 이렇게 다 문제되는 경우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래처, 스크래처도 잘 쓰셔야 되고 아니면 집에 있는 고급 가구를 그냥 스크래처를 잘 쓰게 주셔도 괜찮고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뭐 고양이는 가구를 스크래처를 쓰든 아니면 그냥 전용 스크래처를 쓰는 만족감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고양이 행복에 대해서는 굳이 뭐든지 긁을 거리를 주십시오. 대신에 가구 긁었다고 혼내지 마시고 명품 가방 긁었다고 혼내지 마시고 그냥 스크래처로 주시면 저는 뭐 그런 고양이 행복에는 전혀 영향을 주죠. 나의 행복이 문제지만 이 부분 그래서 사냥 본능 자극하고 해소하는 거는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분, 15분, 최소 3번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하고 장난감은 가능하면 요일별로 바꿔가면서 해서 질리지 않도록 하시고 저 장난감 15개 샀어요. 호불호가 다 다르긴 하지만 써보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사냥은 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먹을 것으로 보상해주라. 그래야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자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우리 집 애가 언제부터 잘 놀지 않은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다묘 과정에서 한 80% 동일한 대답이 나와요. 둘째 오고부터 아이가 잘 놀지 않아요. 정말 이 포인트가 무조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상담할 때 고양이 원래 습성은 너무 열심히 했어. 단독 사냥이에요. 어려서부터 같이 사냥놀이를 하던 아이들. 그러니까 한배 형제들이 같이 생활했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많이 들어있어요. 같이 이렇게 사냥놀이도 하고 같이 사냥도 하고 같이 놀고. 근데 처음에 첫째를 하나를 드려요. 어렸을 때 재밌게 엄마랑 같이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내가 얘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조금 우울한 것 같아. 엄마가 더 놀아줘야지가 아니고 둘째를 드릴까? 약간 여기서 이렇게 PT가 탁 넘어가기 시작해요. 둘째가 딱 들어와요. 둘째가 들어와서 둘이 문제는 요 합사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합사는 잘 됐는데 첫째가 너무 체력 차이가 커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냥놀이를 하는데 첫째가 엄마가 놀아주다 신난다 웬일이야 오늘 뭐 엄마 쉬는 날이야 놀다가 보니까 갑자기 둘째가 막 깨어들어요. 얘가 근데 눈이 돌았어 이미. 둘째는 보통 어리니까 눈이 돌아서 미친 듯이 이걸 막 잡아대요. 아이씨 안 해.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장난감을 딱 들고 오잖아요. 상황이 딱 뻔히 그려지잖아요. 나 몇 번 놀라고 그러면 또 미친 애가 와가지고 뻔하죠. 그때부터 애들이 점점 안 놀아요. 점점 사냥놀이를 안 하려고 하고 원래 있던 습성인데 점점 사그라듭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악순환이 돼요. 사냥놀이를 안 하면 또 그 중에 어떤 애들 무기력증이 좀 오고 어떤 애들 먹는 걸로 해소를 하고 살이 조금 찌고 살이 찌다 보니까 또 놀기가 싫고 나중에는 엄마가 야 오늘 TV에서 보니까 따로 놀아주라더라. 방에 따로 데려가서 특별히 오늘 엄마가 놀아줄게.
저기 미쳤나 이렇게 오늘 웬일이야 보기만 하고 이제는 아예 못 반응하는 경우들이 생긴 거죠. 너무 이 사이클이 많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별일 때 각자 따로 놀아주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떤 기본 사냥놀이의 전체적인 컨셉입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나중에 밥 먹고 살 부분이 없어질 것 같은데 시간 아직 안 됐나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네. 최대한 빨리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네. 네. 단 노령교다. 우리 집애가 나이가 진짜 많이 들었다. 그럼 관절염이라던가 몸이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강적인 측면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제까지 잘 놀았는데 오늘 안 온다. 둘째 와서 그런가? 근데 어제 둘째가 온 게 아닌데 이건 몸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것들, 네, 고양이들 해소시켜 주시고, 네, 요새는 캣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제 개념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가구들을 들여서 하는 거 말고도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세팅을 뭔가 해서 고양이들이 수직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에서 사실 자가에 살지 않는 이상 여기 벽에다 못을 박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최근에 번역서 중에 가장 최근에 우리 고양이가 좋아하는 집 만들기 이 책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도면도 되게 많이 그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걸 좀 적용해서 집을 지어보시는 것도 저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저는 기회가 되면 그러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 밥 먹는 거 당연히 이렇게 나란히 주시지 않죠. 주면 아이들 스트레스 받고 많이 먹고 토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좀 유익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고양이가 행복하다면 앞에서 보였던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이렇게 바뀌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픈 고양이,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아픈 고양이들 당연히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개선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집에 있는 고양이가 행복한지, 과연 행복한 환경일지, 야생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고양이들 지금 보살피고 있으신지, 나는 그만큼 아이에게 뭔가 채워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불행한 고양이는 없어질 수 있다. 사실 이 정도 하면 행복해야죠.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지간하면 대부분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PP를 하나 더 같이 올리겠습니다. 제가 2월 13일에 제가 쓴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밑에 서사시처럼 거의 뭐 한 300페이지에 가깝게 이렇게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나오기 때문에 이하용철의 묘한 지루실 한번 사서 읽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